새벽 5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시간을 외우듯 새벽을 기억합니다. 김정임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내외가, 건너편 방에서는 손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손주 도시락부터입니다. 중학생 손녀는 반찬을 골라 먹고 초등학생 손자는 밥을 적게 먹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원하지만 간은 짜지 않아야 하고 색감도 예뻐야 합니다. 정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통을 채웠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동안 밥솥에서는 아침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국은 어제 끓여둔 것을 데웠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좋아하는 된장국입니다. 아들 민수는 아침엔 김치찌개를 선호하지만 요즘은 소연의 입맛을 따라갑니다. 어머니, 커피는 연하게 부탁드려요. 6시 30분 소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임은 대답하며 커피를 탔습니다. 어제는 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는 미지근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7시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손녀는 도시락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제도 먹었는데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깜빡했네. 사실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할 수 있는 반찬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장을 보자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밥을 2숟갈 뜨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침은 먹어야지. 에이, 괜찮아요. 민수가 신문을 보다 말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됐어. 어머니, 애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민수 부부가 출근하면 집은 조용해집니다. 그제야 정임은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남은 국과 밥, 아이들이 남긴 반찬들. 입맛은 없었지만 버릴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오후엔 손주들 학원 픽업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쉬려는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시고요. 고맙다는 말은 역시 없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요. 그 말이 고마워서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싶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아들 내외도 웃으며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당연함이 되었고 요구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것 좀 챙겨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 안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그런 이름 뒤에 가려진 김정임은 어디로 갔을까요?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정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73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허리를 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임이 허리를 짚고 일어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괜찮아요. 좀 삐끗했나 봐요. 그러시구나.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릴게요. 소연은 그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다시 허리를 숙여 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손주들 학원 픽업 사이 시간을 쪼개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네요. 비수술 치료로는 힘들 것 같고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정임은 멍하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응?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MRI를 찍었거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래.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해야 하는 거예요? 응,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한대. 민수는 소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하지? 정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아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애들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소연 씨가 있잖니.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수술 좀 미룰 수 없으세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인가?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정임은 새벽같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두고 빨래도 미리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또 집안일 걱정부터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정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식, 손을 꼭 잡아주는 배우자. 정임은 혼자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입원 3일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병원에 있어. 예. 무슨 병원이요? 수술했어. 허리.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과일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민수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과일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내일 퇴원이시죠? 응.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됐어. 가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퇴원 당일, 정임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이네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정임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정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는 것을. 아프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존재. 정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냐고, 많이 아프냐고. 그저 밥상이 차려지고 빨래가 개어지고 집이 깨끗하면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안방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귀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너무 불편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만데.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엄마인 건 알아요. 근데 저도 우리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어요. 눈치를 왜 봐?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집인데 왜 제가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뭐 그렇게 불편하게 했어? 말씀을 안 하셔도 분위기가 그래요. 부엌도 어머니 영역 같고 거실도 어머니가 계시면 조심스럽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원도 괜찮지 않을까? 소연의 말에 정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좀, 요즘 좋은 곳 많대요.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지내시고 우리도 편하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알아봐요. 어머니도 여기서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정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처럼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려고요. 그래, 좋겠네. 가족여행이에요. 애들도 좋아하고. 잘 다녀와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여행 가면 많이 걸어야 해서 허리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해놓고 갈게요. 가족여행. 그 말 속에 정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가족은 짐을 꾸렸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정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장식품도 모든 게 아들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요거트,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임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릇도 수저도 모두 정임이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자기 취향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이 집에서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아, 나야. 어머, 정임아. 웬일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살지 뭐. 아침에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너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아, 괜찮아? 영숙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일 있어? 정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힘들지? 응.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내 인생은 어쩌고.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으니까. 정임아. 영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 아직 안 늦었어. 우리 나이가 많긴 해도 살 날이 더 많아.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아. 전화를 끊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여행 갔던 고흥 바닷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중에 여기서 살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날.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정임이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의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였던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정임 명의로 남겨둔 것. 정임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정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선택하자. 어둠 속에서 그 말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부동산, 고흥집, 짐 정리.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임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해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고흥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들이 날아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 바다가 보이는 창문. 정임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실 한쪽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정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왜요? 저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했어.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사는 집이지. 내가 사는 집은 아니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난 여기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랬어.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한테 물어볼게. 내가 수술했을 때 뭐라고 했니?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잖아. 그건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정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도 힘들었어. 아프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었어. 너희가 요양원 얘기하는 거.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 안 받아도 돼. 정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고흥? 바닷가?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민수야. 정임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너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소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앞으로는 각자 편하게 살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실까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그날 밤 민수 부부는 늦게까지 정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과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흥의 아침은 바다 소리로 시작됩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진한 커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점심은 자기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혼자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정임 씨, 어디 가세요? 옆집 영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 쐬러요.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생선 좀 구웠어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이곳 사람들은 정임을 김정임 씨로 불렀습니다. 누구네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 민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바다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여기 완전 좋아요. 정임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엄마한테. 소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정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처음이었잖아. 엄마도 이해해. 엄마는 행복하세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가.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정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정임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김정임으로 살 차례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